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르친훈 기세란입니다. 2021년 4월 4일 하라연합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도 문제의 전략적 사고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반도 운명,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결론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미래의 한반도 운명을 최적으로 좋게 전개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이걸 카라연합으로 묶어서 미국 동맹에 드는 것이다. 그럴 때 미국의 전폭적인 한국에 대한 지지에 의해서 한국인들의 국제정치적 존재감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것이 최적 1번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 차선 시나리오는 뭐냐? 한반도가 통일되고 그 통일 한국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일본 열도가 함께 또 현재처럼 한미동맹을 같이 하면서 이 삼각동맹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차선 시나리오입니다. 혹자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최적 시나리오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최적은 아니고 차선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통일된 한반도가 여기 중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일본만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형성돼가지고 이 대한해불 사이로 세력균형의 전선이 백군의 라인이 나뉘는 이 시나리오다 이거죠. 왜 이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냐?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전쟁 물자들이 집결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 패권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태평양 너머의 전 세계 미국 패권 내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교류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튼튼히 지킬 수 있지만은 적국이 돼버린 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봉쇄로 나갈 가능성이 크죠. 미국이 인정해주고 그걸 용인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한반도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북한처럼. 이거는 한국인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단순히 남해안에서의 좁은 규모 속에서, 이 좁은 측면에서의 어떤 경제활동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태평양 너머의 모든 교역이 일본 열도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봉쇄될 수밖에 없다. 설령 허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항상 일본의 감시를 피할 수 없다. 대륙국가로 붙어서는 한반도의 미래의 운명이 어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반도가 중국 동맹으로 결판나는 것은 죽음의 동맹이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적 시나리오, 카라연합이 미국 패권에 드는 것. 그리고 차선 시나리오, 통일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 패권에 드는 것. 최악의 시나리오, 통일 한국이 중국에, 일본은 미국 패권에 듦으로써 서로 갈리는, 대한해불 사이에 두고 갈리는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다. 결론은
카라 연합을 통해서 미국 패권에 들어가는 것이 한국인들이 지향해야 될 미래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모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튼 카라연합 TV는 카라연합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결론은 항상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일단락 찍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인 독도 문제의 전략적 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전략적 사고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전략적 사고라는 거예요. 독도 문제를 한국인들은 과연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제 평가입니다. 독도 문제의 전략적 사고는 결국은 방금 전에 미래의 한반도의 이상적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카라연합적 세계관 속에서 카라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아의 정체성을 일본과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그 정서적 접근 속에서 한일 공동의 미래사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각도에서 한국인들이 접근할 때만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 지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독도 문제를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항상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라는 것은 정서적 측면이 깊이 개입되기 때문에 특히 일본과의 역사적 그 불행한 과거 때문에 이런 측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100번 인정한다 손 찌더라도 민간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이해가 가지만은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교수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날뛰면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시키는 것은 별로 한국의 이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독도가 한반도 영토로서 실효적으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돼요.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상태에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지 않고 그냥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쓸데없이 국제 여론에 불을 지르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국민교육에 있어서의 뭐 이런 독도는 우리 땅, 제 중학교 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고 저도 재밌게 아주 즐겁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불렀는데요. 이런 교육은 필요하긴 하죠. 현재는. 그러나 교수라는 사람이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뭐 일본의 아닌 동해표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일본의 표기 말고 동해표기로 이론적으로 하나로 바꿔라 이런 항의를 하고 다니면서 뭐 인기는 올라가겠죠. 자기 자신의 인기. 그 다음 대학 교수로서의 커리어, 관리 이런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인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미국애한테 여기 독도 문제가 아니고 일본해를 동해로 공해 표기를 바꾸도록 해라. 이런 데서 미국이 그 말 그대로 듣겠습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선은 한국이 마음에 들면은 독도와 일본해를 동시 표기해 주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입장을 바꾸고 가만히 생각해 봐요. 미국이 공통으로 동맹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동해만 표기해 주겠어요? 되지도 않은 요구인 겁니다. 항상 역지사지 하면은 그 얘기가 가볍게 풀리는 거예요. 자기 기분은 좋고 한국인들 기분은 고양시키고 그러긴 하겠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필요 없어요. 미국은 한반도의 위정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대륙으로 붙으려고 하면은 그냥 일본에만 표기할 거예요. 일본 편을 든다 이거예요. 한국이 마음에 들면은 동시 표기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은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는 일본해라고 강조하면서 주장하죠. 한국도 당연히 동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평행선을 유지해가지고 동해, 일본의 표기 문제, 독도, 다케시마 국제 표기 문제, 국제 지도에서 표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국익에 얼마나 대단한 국제사회에서 이익이 됩니까? 이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략적 사고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상대적으로 냉정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지요. 일본인들은. 일본 문화는 감정을 너무 과하게 드러내면 그건 추한 거라 해가지고 급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봐요. 우리는 일본에게서 그런 측면을 배워야 됩니다. 속마음은 어떻더라도 외부적으로 이익이 되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정을 막 표출하면서 안달복달하면서 소리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이익이 되느냐. 원래 싸움 못하는 사람이 소리부터 지르고 고함부터 지르는 겁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 냉정해요.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는 그 주먹을 냉정히 지켜보면서 피하고 역공을 펼치지요. 독도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뭔 큰소리 난리 부르스를 국제사회에 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국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랄지 총리 이런 사람들 먼저 국제사회에 떠들지 마세요. 일본이 뭐 그런 문제를 갖고 걸고 넘어지면은 엄중하게 외교적으로 한마디 할 수는 있는데 조용히 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방법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에 우기는 이런 방법으로는 동해 표기 문제, 독도 표기 문제, 그 다음에 실효적 지분 문제, 영토 문제 절대 해결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국과 일본인이 서로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를 공유할 때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건 시스템적으로 체제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카라연합 세계관, 카라연합 역사관에 입각해서 정책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것이 카라연합이다. 문화적으로 고양하기 위해서 아사달 씨름대회도 동시에 개최하고 그런 얘기, 그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멈추고요. 자, 최근에 일본이 여기 2021년 모든 고교사회과 교과서 독도 일본 영유권 명시 후 검정 통과했다고 나왔죠. 일본은 이렇게 차근차근 독도 문제를 한국을 국제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루기 위해서 전략을 꾸준히 그동안에 짜오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그 검정 변화의 주요 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2006년부터 제1차 아베 내각이 만들어지면서 독도 얘기가 나왔다는 게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06년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1947년 제정 이래 처음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가 2006년이에요. 2006년. 이 2006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2006년부터 2년 터울이죠. 6년은 2년, 또 2년, 여기는 4년, 여기 14년도 3년, 그리고 여기는 1년. 여기서는 또 1년 사이에 1년, 17, 18, 19, 20, 21년, 1년 단위로 계속 독도 교과서, 일본 교과서의 독도 관련되는 기술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17, 18, 19, 20, 21년 연속 5년째 계속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전에는 2, 3년, 2년, 3, 4년 이게 터울이 있었죠. 이걸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는 국제정치적인 역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걸 한국 언론이랄지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제 다루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개인 유튜브인 카라인합 TV는 객관적 상황을 국제정치적으로 연구하고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2006년부터 그 일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자, 2006년이 어느 시기냐, 한국 정부에. 여기 보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부터 8년까지 집권을 했는데요. 여기에 2006년에 그런 교과서 검정 작업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노무현 정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가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민주화 외 두 번째 좌파 정부죠. 첫 번째 김대중 대통령이 5년 했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연달아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들은 아마 우리가 IMF 사태를 극복하고 그런 문제에서 복잡했기 때문에 일본이 그걸 배려했을 수도 있고요. 아직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경계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MF가 극복되어 가고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경제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그 80년대 중반 프라자 합의 이후에 경제가 안 좋아지다가 그 영향하에서 그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 버블이 커져서 터졌죠. 그 버블이 터진 이후에 일본 경제가 이제 하락으로 가는데 지금과 같이 30년 정도 갈 거라고 그 사람들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그러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당시 일본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진 쪽하고 우리는 민주화 이후에 두 번째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건 좌파 정부죠. 저도 그 좌파적인 사고를 과거에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측면의 관점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독립운동사와 민주화의 쟁취. 이것이 제가 87학번인데요. 그 시대를 살았던 한국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그 환경적 토대였습니다. 민주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노무현 어떻게 되는 간에 독립운동사와 관계되고 민주주의를 강조되면은 이게 북한에서 하는 역사의식과 그 일치점을 가지면서 이게 항일 독립투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역사관을 강조하는 역사의식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가 그게 아주 강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분위기는. 그러면서 중국이 부상해 가고 있었죠. 개혁개방 이후에 2000년대가 들어서 넘어오면서 중국이 갈수록 커지고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이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밀접한 관계를 아주 밀접성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일본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은 옛날 전통시대 마냥 목소리를 높이고 굴기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 그래서 한국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좀 짱박아뒀던 이슈인 일본말로 다케시마 독도 문제를 이제 서서히 카드로서 쓸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의 여론도 그쪽으로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다케시마의 일본 영토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심어줘야겠다. 이런 교육이 이제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일본의 경계심이 강화됐고 중국의 경제 성장과 오늘과 같이 중국이 이렇게 비대해질 거라는 힘이 강해질 거라는 그런 미리 예측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예상을 하고 와 같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 그런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갔다. 일본 정부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2년 그때는 이제 간간히 했던 거죠. 한국 정부가 하는 행동들을 봐가면서 이렇게. 그런데 2017년이 문재인 정부가 현재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시기가 아닙니까? 그로부터는 매년 독도 문제를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고교, 여기 보면 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뭐 여기는 학습 지도 요령에 불과한데 이렇게 수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매년 그것은 한국 정부가 좌파 정부 색깔이 더 진해졌지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과거의 항일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에 대한 위협적 어떤 사상 체계로서 부장되어 있다. 이 세력은, 정치 세력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독도 문제를 확실하게 한국을 다루는 지렛대, 기제로 사용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독도 문제를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학 변동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일본에 대한 대륙으로부터의 압력에 대해서 그네들 입장에서는 제1이익선이 한반도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요즘 오늘날에서는 남한인데 그것을 일본에게 지속적으로 끌어붙여 놔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일본에게 대해서 반감이 큰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네들을 시험하면서 약도 올리고 그리고 실제 전쟁 상황이 동북아시아에 발생한다면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실질적 명분으로서의 불쏘시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멀쩡한데 이웃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국제적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끄는 데 있어 명분이 설 수가 없죠. 그래서 독도를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2006년부터 이 사람들은 그런 전략을 짜오고 있었고 최근 5년간 그것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피치를 올리고 있다. 한국의 현 정부를 의심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좌파 지식인과 정권 정치 세력이 중국과 연합하면서 일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미래의 그림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독도 문제를 중요한 한국인들을 그리고 한국 정치 세력을 실험하는 중요한 지렛대로 쓰고 있다. 여기에 한국인들은 말려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려고? 중국하고 외교적으로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일본을 찍어 누르면서 중국의 아부하는 형식을 취하면은 뭐가 잘 될까? 그래서 위안부 문제랄지 징용 문제를 박근혜 정부, 우리나라 우파 정부도 독도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터지면 식민지 경험 때문에 그 전략적 사고를 못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말기에 자기 인기에 떨어지니까 느닷없이 독도에 날아가지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쇼를 했잖아요. 그렇게 단말 맞이고 감정적인 정책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파도 그래요. 우파도.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는 국민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반일적으로 다뤘죠. 그리고 중국하고 어떻게 잘해보자는 뭐 그런 그림도 보관이 있어가지고, 응?
전승절에 중국 천안문 광장 시진핑과 같이 올라가고 그런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박한 외교 정책, 이것은 결국은 구한말 고종이 했던 그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외교 정책하고 똑같은 겁니다. 좌파든 우파든 한국의 정치 세력과 국민들의 여론은 미친 사람 날뛰듯이 마치 레밍쥐 마냥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쥐떼 마냥 우우하니 몰려다닌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일 관계의 문제를 일본과 독도 문제, 그 다음에 동해 표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밀고 가서는 결코 미래에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떤 일관된 핵심 이익으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어떤 말뚝과 같은 이념과 세계관, 그런 틀이 있어야 돼요. 한국의 정치 세력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휘말리고 저쪽으로 휘말리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 휘말리고 일본에 휘말리고 가운데 끼어있는 나라라 해갖고 그런 식으로 행동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건전한 미래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그 주춧돌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고민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 카라연합의 세계관, 역사관이고, 지금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와 엘리트 정치 지식인에게 호소하고 있는 카라연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한일 간의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동해 문제와 독도 문제를 한국인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평행선만을 달릴 뿐이고 한일 간에는 영원히 평화가 없고 화해할 수 없고 한국인들의 미래에 결코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 없다. 말로는 일본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어쩌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행동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국민 여론에 아부하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부터 일본에서 잘 해보자고 국정원장도 파견하고 일본 대사도 새로운 사람을 바꿔서 자꾸 일본을 어떻게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본에게 그 명분을 제대로 주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국제정치, 정치라는 게 명분과 명분의 교환이잖아요. 개인 대 개인이 하는 뭐 사사로운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치의 이면에는 국민 여론이라는 눈이 보고 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어떤 거래하고는 다른 거예요. 명분은 바로 깃발이기 때문에 그 국민 여론을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끌 수 있는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한국 여론 살피고 일본 여론 살피고 이렇게 양쪽을 지켜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 한일 간에 했던 그 협약, 위안부 징용 문제의 그 문제를 여하튼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 세력의 자존심도 있기 그러니까 쉽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대통령 끝나기 전에 그걸 해결해야만이 역사에 공헌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다시 원상태로 과거의 식민지 시대의 감정 속으로 몰아붙여 놓으니까 일본이 하자고 도장 찍어놓은 걸 다음 정권이 바뀌니까 파기하고 뒤집어 엎었는데 누가 어느 정치하는 사람이 흔쾌히 자기 국민을 설득시키는 명분으로서 과거에 뭐 식민지의 지배자였던 나라이긴 하지만은 쉽게 그게 양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독도 문제는 여튼 불쏘시개적 성격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한국인들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여튼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의 문제를 이제는 현명하게 일단락짓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일본도 한국 현재의 좌파 정부에게 과거 식민지 경험이 있으니까 명분을 줘서 해결하고, 한국 정부도 그 선에서 또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봉합을 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라 연합을 세계관을 함께 공동으로 구축하면서 국가 연합 단계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동해 문제, 독도 문제가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되면서 하나의 국가 연합 단계로 들어가면서 한국인들이 국제 정치적으로 약간 위태로운 위치에 있긴 하지만 어차피 한국은 위태로운 위치에 있어요. 국제 정치적으로. 이래 되나 저래 되나 여차하면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어차피 위기라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백척간도도 마다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카라 연합입니다. 카라 연합을 결성하면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는 주변 세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주변 세력하고 전쟁하자고 카라 연합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 러시아랄지 중국과 전쟁하고 옛날 내 땅 내 나라하고 그런 호전적인 각도에서 카라 연합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네들과는 우호 설린 계속 하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돼요. 반중 친미 이런 거 하자고 카라 연합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중국과 우호해. 이 중국과도 고대 역사에서 교집합이 있습니다. 카라 연합의 역사관에서 시작되는 그 상나라라는 것이 바로 고대의 그 상나라가 일본, 중국과 한국 역사에서 교집합이에요. 우리만의 역사는 아니에요. 우리 일부 학자들은 우리 역사라는 식으로 자꾸 너무 강조하는데 그것도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출발이 상나라예요.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는 홍산문화고 요하문명 홍산문화에서 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청동기 문명 이후에 국가 문명 역사라고 할 만한 역사가 그때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을 두고 종족이 다른 큰 세력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거기서 패한 자들이 동쪽으로 튕겨나오면서 한국인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력으로 이어졌지요. 일본까지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카라 연합 역사관의 시작이 그 상나라이고 홍산문화일 수밖에 없어요. 중국 역사의 시작도 일정 정도 그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반중 친미 전쟁하자고 카라 연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다만 한국인에게 있어서 현재 국제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라 연합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카라 연합을 통해서 일본을 포용하고 끌어안으면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갖고 벌쏘시개로 사용하면서 한국을 괴롭힐 일이 안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명분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군비를 재부장하면서 전쟁을 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죠. 물론 카라 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리스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그 챕터를 나눠서 방송을 할 건데요. 짧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이 겪고 있는 독도 말고도 영토 분쟁 문제가 쿠릴 연도 사기선과 센카쿠 열도 중국과 있죠. 이 문제들에 일본이 러시아나 중국과 전쟁 국면이랄지 돌입하게 되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국가로 묶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미래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통화로 통합되면서 경제 블록을 하나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한일 간의 산업의 불균형 속에서 경제적 종속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한일 간 정부적 차원에서 조정을 하면서 리스크를 완만하게 제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구한말이랄지 일제시대만큼처럼 한국인들이 그렇게 요리한 상태의 산업 모델이랄지 자본주의 시스템, 미진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일본이 불안해할 요소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 사회적 시스템의 스피드함이랄지 그 다음에 문자적 측면에서의 생산성, 일본이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일본 가나가 한글의 생산성을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어문협정을 통해서 통합해 가는 데 있어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100% 내가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면 안 돼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통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균형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정서적으로 통합돼 가지고 뭐 이것이 일본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상관없어. 이런 시대가 국민적으로 그러잖아요. 일본과 그런 정도로 정서적으로 성숙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그걸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무역의 모든 루트를 활발하게 열 수 있는 태평양, 이 부분을 일본과 같이 편하게 공유하면서 해양으로 뻗어나가야 된다. 우리가 왔던 대륙으로 뻗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시대의 정복전쟁 영토국가 시대나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교역시대에는 그 시장적인 문턱을 낮추고 교류함으로써 경제 영토를 넓히면서 우호 협력하면서 미래를 개척하면 되는 겁니다. 전통시대, 그 정복전쟁 시대, 농업혁명, 왜 옛날 토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영토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 오늘날에도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서 대륙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땅 내놔라, 만주 내 땅. 이런 생각을 한국인들은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화의식이 뒤떨어진 거예요. 그런 사고는. 우리는 이제 한국인들이 해양으로 일본과 같이 힘껏 뻗어나가야 된다. 미국을 동맹으로 강력하게 안고서. 그래서 결론은 뭐 얘기가 옆으로 많이 새는데요. 독도 문제를 여하튼 일본인들이 불쏘시개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뭐 해야 된다?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국제사회에 쓸데없이 여론을 환기시키는 맞불을 놔서도 안 되고 치료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카라연합적 세계관을 구축하는 문화운동과 사업, 국가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산문화 연구하고요. 상나라 중국과 교집합으로서 공유하는 역사로서 함께 기술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원시시대부터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기술하면서 공통의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 카라연합 서관으로. 그러면서 고대적 낭만주의, 부여문화주의를 고양하기 위해서 그걸 축으로 일본 수무가 고구려 씨름이거든요. 일본 수무를 왜 우리가 따라서 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고분백화의 고구려 씨름의 그림을 보면 일본 수무하고 똑같잖아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개방적으로 혹하게 열 수 있는 그런 대범한 마인드를 이제 한국인들이 가져야 됩니다. 편협한 사고, 다친 사고, 근시안적인 사고,
감정에 휘말리는 사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인들은 그러한 냉정함을 문화적 미덕으로 쟁취할 때, 그러면서 카라얀압이라는 이런 미래의 세계관을 일본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세계사의 우뚝 서는, 진정으로 세계사의 우뚝 서는 문화 민족으로서의 웅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독도 문제의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르첸 군